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세요. 일본이 전기차 시대에 왜 이렇게 늦었을까? 일본은 과연 전기차 시대에 시장을 선도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일본이 뭔가 늦게 시작하더라도 전기차 시대에 예로부터 뭐 전자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이거 뭐 진짜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토요타도 있고, 전기차 못할 것 같지가 않은데, 또 세계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양산 전기차도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고,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못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요, 일본 사람들은 일단 전기차를 싫어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보시면 보통 운전자들,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기차요? 그걸 왜, 전기차가 왜 필요합니까? 하이브리드 있고, 그냥 경차나 연비 좋은 차 있는데요. 뭐 구태여.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한 데는 아픈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최초로 대량 양산한 건 GM의 EV1이었는데, 그 EV1은 니켈 수소까지만 적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폐기를 했다. 이거 뭐 유명한 이야기죠. 자, 리튬이온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탑재한 대량 양산 전기차가 미쓰비시의 아이미브라는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디자인, 성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다라고 볼 만한 모델이었습니다. 판매량이 3만 대도 안 됐어요. 그 2020년도까지 만들어져서 판매가 됐습니다. 꽤 오래 2009년도에 나와가지고 꽤 오래 출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인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닛산에서 리프라는 전기차가 나오죠. 리프라는 전기차는 왜 나왔냐면 테슬라에서 양산형 전기차 로드스터가 나오고요. 이제 로드스터 다음으로 모델 S가 나온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먼저 전기차 만들어서 일본이 전자 기술 관련해서 전자 기술 관련해서 강국임을 좀 세계 최초로 과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리튬이온의 종주국이기도 하고, 리튬이온은 아키라 박사님이 음극재 그래파이트를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서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특허를 받았어요. 그 이전에 휘팅엄 교수님이나 구디너프 교수님이 만드신 거는 이게 음극이 이제 리튬 메탈로 돼 있어가지고 폭발을 쉽게 했습니다.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면 쉽게 발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이차로 인한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요거를 양산화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걸 1985년도에 이걸 흑연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전자결합을 시키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특허를 내서 비로소 상용화가 될 수 있었고, 요거를 91년도에 소니가 전자제품에 적용을 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소형 전자기기에 탑재가 되다가 이걸 가지고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이제 마크 타페닌과 마틴 에버하드가 스트라우벨과 함께 테슬라에서 18650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로드스터를 보여주니까 이게 세간의 화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델 S를 통해서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야, 우리가 먼저 발빠르게 리튬이온 종주국의 위상을 보여주자 해서 리프를 만들었는데 2010년도에 등장한 리프가 진짜 이게 완성도가 정말 똥망이었죠. 일단 뭐 주행거리가 상온에서는 뭐 적절하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배터리 히터, 뭐 히트펌프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질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km 가고 멈출지 70km 가고 멈출지 운전자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일본은 특히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 매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의 안정성, 믿고 쓸 수 없는 기술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상품성에 거의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가 처음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전기차는 무조건 사면 손해보는 정말 사서는 안 될 흉작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죠. 사실 리프가 그렇게 만만한 전기차, 기술력이 없었던 전기차는 절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50만 대 이상, 60만 대 가까운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끊임없는 기술 개선을 통한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지금 뭐 전기차 선택하실 때 히트펌프 많이 보이잖아요. 히트펌프 없으면 겨울철에 주행거리 많이 줄어드니까 안 돼. 라고 했는데 이 사실 히트펌프 기술이 가장 전방위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도 2012년 리프에 이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는 2020년도에 테슬라 적용을 했고요. 물론 뭐 현대는 그보다 좀 더 빨리 적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이전에 히트펌프, 물론 이때 히트펌프 기술은
대기열만 이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히트펌프 자동차에 적용할 때는 자동차 전기 모터나 배터리 냉각을 지키면서 발생하는 폐열, 이 폐열까지도 이용을 해서 대기열과 함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폐열까지는 이용할 생각을 못했고, 대기열, 단순히 이제 에어컨 원리, 요거는 반대로 하게 되면 히트펌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대기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만 적용을 했어요. 효율이 높지는 않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리프 모델에서 또 괄목할 만한 게 V2홈, V2 그리드라는 개념을 또 가장 먼저 전기차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리튬이온을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V2홈, 가정의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 쓰고 남은 전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V2L도 일부 실행을 했어요. V2L은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면, V2L로 빼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용 인버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인버터까지 같이 구입을 하면은 이 인버터를 통해서, 콘센트로 220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판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닛산이 리프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초창기에 너무 좋지 않은,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불편감, 또 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안 돼라는 선입견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일본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이폰이 일본에서 날개 돋친 것처럼 팔려나가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 전기차도 아이폰과 같이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 대박이 날 거야. 처음부터 이런 기대를 했었고요. 더군다나 리튬이온 배터리의 종주국인데다가 또 전기전자 기술이 많이 발전해 반도체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전자기업 업적들을 보여줘 왔고, 당연히 전기차가 잘 팔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 로드스터 발표할 때도 록봉기에서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가장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싸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셀럽들, 조지 클루니를 비롯해서 유명 배우들이 10만 달러 싸가지 와서 나 빨리 줘 하고서는 막 조르고 이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기를, 관심을 모았는데, 일본에서는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로드스터 별로 안 좋아하나? 좋아. 다음에 이제 모델 S, 이거는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모델 S도 가장 먼저 미국 다음으로 일본 시장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발표를 했고 시장에 내놨어요. 근데 반응이 정말 시큰둥한 거예요. 자, 이제 모델 3 같은 이제 대중 전기차는 이제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건 일본에서 많이 사주겠지 했는데, 모델 3도 역시 판매량이 거의 바닥을 치고,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형편없는 그런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본 시장에서는 이 판매 대수를 발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한 거죠.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없어도 못 파는데 왜 일본 시장만 가면 다 박살이 나는 거야. 테슬라의 상품성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일본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일본 기업들도 사실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리프도 사실 일본보다는 해외 시장에서도 많이 팔렸거든요. 이러니까 일본 기업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겨울연가 연사마 배용준 씨 인기를 등에 업고 2000년 초반에 일본 진출을 했어요. 하지만 철저히 외면을 당한 것도, 이런 한 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의 그 특유한 그 문화, 이런 것들에 기인합니다. 사실 이 기계 관련해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국 자동차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워간,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생각하듯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철 지난, 한 세대나 두 세대 지난 그런 기술들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적당하게 모디파이해서 모방하는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그 정도의 신뢰성이 좀 부족한, 품질력이 부족한 그런 기업인데, 이걸 우리가 사줄 이유가 뭐가 있어? 차라리 그 원천 기술을 제공한 우리 일본 기업의 자동차를 사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생각이 바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큰 인식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큼 계기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수입차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수입차 하면은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요 정도, 최근에는 볼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 정도 브랜드를 수입차로 팔만한 브랜드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하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저 사람이 사업가인가? 저 집은 부자인가? 이런 인식들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남들 보기에 좀 부유해 보일 거야 라는 그런 저변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일본 차보다 더 저렴한 브랜드, 더 릴라이빌리티, 신뢰도가 떨어지는 브랜드인데 수입차다? 이런 걸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또 값은 저렴하지만 이 부품 스탁, 그래서 부품 비용, 유통에 따른 그 비용 증가, 또 자동차 검사제가 일본은 상당히 좀 엄격한데요. 이 엄격한 자동차 검사제에서 이 수입차들은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아니 자동차 값은 저렴한데 수리비도 또 수리 기간도 또 자동차 검사비도 비싼. 남에게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데 유지비까지 많이 든다? 이거 기피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이제 폼이 좀 더 일본 자동차보다 큼직큼직합니다. 대략적으로 큰 걸 좋아하니까. 근데 일본 자동차들은 프리미엄 자동차도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주차 공간이 대도시에서 협소하기 때문에. 이걸 사게 되면 대도시에서 주차하는 데 또 불편이 많은 거예요. 주차 라인에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문 열고 타기가 정말 불편한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국산 자동차가 초기 한 500 몇십 대, 1000대도 못 팔았죠? 처참한 성적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철수를 하고 상용차 부분만 남겨져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진출하는 이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신세대에서는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이 좀 덜할 테니까,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아마 현대에서도 다시 재진출한다고 해도 일본 시장에서는 크게 호재가 생겨서 판매량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 자체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 시장의 시장 규모라든지 또 자동차 사용 인구 무시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또 수소차 관련해서 미리 브랜드를 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시장에는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전기차가 빠르게 개발되거나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미뤄왔던 게 사실은 토요타 때문입니다. 토요타가 전고체를 2017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토요타 전고체 배터리로 전기차 시장에 판을 바꿀 거야. 사실 일본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통안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패권을 뺏긴 거, 그 다음에 리튬의 패권을 뺏긴 겁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낸드 플래시, 도시바의 마스오카, 프로젝트를 주고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이거 개발해보니까, 야, 이거 메모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장장치를 쓸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야, 하라는 건 안 하고 왜 엉뚱한 거 개발하고 있어? 너 벽 보고 있어. 홀대를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술을 나중에 써먹지를 못하고 인텔에 주고 삼성에 주고 삼성 그걸로 인해서 낸드플래시 SSD 사업부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도시바가 일본인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언성기어로 마스오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도시바를 나가고 나중에 소송전까지 펼치는 오해도 많이 받았죠. 국민들로부터. 야, 자국 기업을 통해서 소송하고 역적이야? 이런 통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도 아니 노벨상을 받을 만큼 그리고 또 이거를 대중화시켜서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소니라는 기업도 있고 한데 이걸 전기차 시대에서 또 전기차에 가장 먼저 적용을 하려고 또 대량 양산화 시키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파나소닉 외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한민국과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과거에 반도체도 뺏겼는데 이제 리튬이온도 뺏겨? 이게 말이 돼? 이거 시장을 다시 뒤집어야죠. 뒤집으려고 보니까 리튬이온에 불이 난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불이 나는데 그 전해액 때문이구나. 그 전해액 요거를 6브라23 리튬 요거를 다른 거로 그냥 바꾸자. 이거 아예 그냥 고체로 바꾸고 해서 불이 안 나게 하자.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고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그러면 한 방에 이 리튬이온 패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토요타가 가장 기술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나가서 이 기술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 다른 기업들 그때서 전기차 만들어도 늦지 않아. 벌써부터 투자할 거 없어.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기차 만들어 봤자 이건 다 나중에 전고체만 나오면 다 쓰레기 될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자동차 업계에서 토요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은 상상 이상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아맘리에, 합의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아맘리에
토요타의 이러한 행동에 주목을 했고 다 유보했어요. 결국은 전고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상용화가 되면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자동차 전기차의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서 테슬라도 잡자. 이게 이제 일본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였고, 그 전까지는 그 전고체가 완성이 돼서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완성화된 전기차가 나오는 그 시점 전까지는 내연 자동차 하이브리드에 주력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자동차들끼리 모여서 내연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일본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퓨얼도 그래서 일본 자동차가 독일 기업 다음으로 빠르게 지금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의 5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상용화하려는 시점이 2017년도에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2020년에는 시제품 내놓고 2021년부터는 양산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2022년에도 아직 정확하게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하이브리드에는 적용하겠다. 지금 거기까지는 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의 그 사용폭, 플래트 구간이 좁아요. 예를 들어서 0에서 100까지 가용 구간이라 그러면 대략 뭐 30%에서 40% 그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과방전 가까운 구역에서 최적 변화, 그 셀의 최적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구리 이온화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덴드라이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덴드라이트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 덴드라이트를 발생을 억제를 해야지만 이게 수명, 재충전 횟수가 보장이 되는데 이게 아직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물질도 역시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고체 전해질, 메틀로 된 고체 전해질, 전고체라는 말이 다 고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도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체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몇 중고를 지금 계속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문제는 2024년, 2025년 이때 양산에 적용할 만한 그 정도의 품질이 이루어져서 출시가 된다고 해도 요걸 대량 생산 시설을 만들고 또 대량 시설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양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는 수율 안정을 시키는데 한 2, 3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 확충을 통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고 생산량을 늘려나가려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안정성 있고 재충전율이 확보된 그런 완성화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것도 한 2, 3년. 그리고 요게 수율 도달하는 데도 2, 3년. 가격 낮추는 데도 2, 3년. 그럼 2030년이란 말이에요. 2030년이면 리튬 이산철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 진영의 시설 확충, 그 다음에 생산량, 얼마의 수준에 도달할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괜찮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해도 하나의 상품군을 구성해서 뭐 특수한 차종이라든지 적합한 그런 모델에 선택적으로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시장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전망은 니치 마켓용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배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파괴적인 그런 위력을 행사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타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다급한 입장이고, 내부적인 동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과연 토요타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일까? 토요타가 망한다, 도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세계 판매 1위에 해당하는 그런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지금 하이브리드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퇴출 대상에 포함이 되고 내연 기관과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전동화에 지금까지는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전기차의 일종으로. 그런데 각 나라에서 야, 이게 뭐 하이브리드가 전동화라고 얘기할 게 이게 되냐? 전기 모터 출력도 얼마 안 되고 배터리가 무엇보다도 1.5kWh 평균 그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어시스트 용도로 단순히 효율 구간에서 조금씩 스프롭을 해주는 정도인데 이걸 전동화라고 얘기를 할 게는 너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세제들이 거의 다 지금 각 나라에서 종료가 됐거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
없어지고 세제 혜택만 일부 남아있는데 그 세제 혜택도 이제 곧 없어질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도 내연자동차와 동일하게 퇴출이 돼야 된다. 2035년이면은 내연자동차 가솔린처럼 퇴출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시대까지 고리 역할을 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본 제조사들은 기대를 했는데 그 성장 동력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 EV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1조, 뭐 82조 얘기가 나오고 투자, 그리고 렉서스를 전동화 모델로 해서 앞으로 특화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부랴부랴 한 거죠. 토요타가 BZ4X를 내놓고 16종을 가지고 이 퍼포먼스 쇼를 하기 불과 3개월 전만 해도요. 내연자동차 포기 안 한다. 내연자동차 계속 발전시킬 거다. 우리는 내연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우리는 뭐 일본 정부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EV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여드릴 걸.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바뀐 거에는 이 토요타가 대외적으로 앞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계속 전기차 시대에서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만한 브랜드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일단 보여주기는 해야 될 거라는 다급함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한데 일본 자동차 업계들에게 우리가 전고체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거든요. 기다렸더니 결과가 뭐예요? 기다렸더니 결과는 시장에서 이제는 기술에서 밀려가지고 전기차 시대에서 다른 기업들, 심지어는 중국에 가서 기술 빌려와야 되게 생겼거든요. 지금 체멸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다 불투명해요. 혼다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 보세요. 이게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품질이. BZ4X도 마찬가지예요. BZ4X도 이걸 뭐 토요타 특유의 안정성 있는 전기차다 뭐 어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한 3, 4년 뒤진 거예요. 아니 무슨 뭐 200마력 조금 넘는 4륜구동 이게 스바루의 기술이 스바루가 내연자동차 기술이라고 우수하고 거기에서 트랜스퍼 유닛을 통해서 기계식 4륜 근데 전기차 시대 되면 뭐 기계식 4륜 트랜스퍼 유닛 드롭샵 다 없어져요. 전기부터 앞에 뒤에 그리고 전자 제어로 VDC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내연자동차 시절에서 했었던 그런 복잡한 출력 전달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된 건데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4륜구동 전기차 이 파워트레인 기술도 뛰어나다? 그거는 그냥 눈 가리고 그럴 것이니까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뭐 200에 한 10마력도 안 되지만 뭐 그 정도 출력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실제 사용하면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면 안 되는 거죠. 곤란한 거죠. 그건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모공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 토요타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낭패를 겪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린 다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믿고 계속 따라와. 우리가 16종이나 되잖아. 어때? 우리가 생각 없는 거 아니지? 앞으로 일본 전기차 산업을 잘 이끌어 나갈 테니까 믿어줘라는 액션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보다 과시 안 합니다. 숨겨놓고 있다가 갑자기 한 방에 팍 하고 뭔가 필살기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당황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없는 거를 막 보여줄 때는 그 속된 말로 쫄린 겁니다. 구석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거대하게 있는 것처럼 뭔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야 될 때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저력이 있고 그동안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 시장을 지배해왔던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고 또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고 일본에 이제 8개 브랜드가 이제 총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토요타, 닛산, 혼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요타요. 계속 견제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들의 움직임이나 그들의 전략. 또 이 사람들이 토요타가 BYD와 함께 손을 잡은 건 전고체가 힘들어? 그렇다면 차라리 리튬 인산철로 리튬 이온의 흔을 바꿔버리는 것도 낫지 않겠어? 좀 대한민국 말이야. 뭐 K배터리 하면서 쟤네들 리튬 인산철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얼티엄 셀스, 뭐 SK온, 미국의 뭐 조지아주 공장, 이거 꼴보기 싫은데 차라리 우리가 테슬라와 함께 리튬 이산 철로 해서 대중시장의 배터리 흐름을 아예 바꾸자. 차라리
대한민국 K배터리보다는 중국 배터리 그게 더 낫다야. 그리고 어차피 중국에서는 브랜드가 필요한 거고 비아디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요타에서 배울 건 없는데 브랜드가 우린 필요하다. 그 사실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토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치욕적인 얘기죠.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에서는. 하지만 토요타의 브랜드는 필요하다. 토요타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차에 맞는 기술력. 그 기술력이라는 게 꼭 제품을 훌륭하게 뭐 성능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판매해서 남길 수 있을 만큼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아직 일본은 전혀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중국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전기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반 기술을 확보를 하고 배터리도 전고체가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리튬 이산철을 통해서 리튬 이산철로 흐름을 바꾸는 게 일본 자동차에게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전기차 기술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또 우리 기아자동차 힘을 내서 계속 견제하고 그들의 흐름을 잘 간파를 한 다음에 지금의 경쟁력, 지금 아이오닉 5, EV6 요게 상당히 좀 파급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도 계속 플랫폼 바꿔나가고 안 돼. 이제 SP로 그냥 통일하는 이유도 깜짝 놀란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예요. ID3, ID4, MEB 가지고도 충분할 줄 알았고 현대자동차도 시장 간 볼 줄 알았는데 간 안 보고 바로 전력을 다해서 물론 현대자동차가 아직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이것만 아이오닉 5, EV6가 이것만 개선이 되고 이것만 한 단계 진화된 어떤 품질이 입혀졌다 그러면 파급력이 진짜 엄청났을 텐데 이게 진짜 눈 뜨고 봐주지 못할 만한 수준이라서 진짜 아쉬워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보완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대에서 테슬라라든지 그 외 기업들이 이동수단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스마트폰처럼 시간과의 싸움, 고객의 시간을 얼마나 뺏어올까 뭐 이런 전략들, 그러니까 스페이스 부분에 주력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대한민국 자동차는 정체 있을 때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가치가 있는 제2의 주거 공간이자 나의 생활 필수품으로서 내가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소비재다라는 인식으로 계속 전환을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동차 시장은 상당히 변화가 돼 있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자동차 시장의 위치도 역전이 돼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일본 자동차는 왜 전기차 시대에 빠른 움직임,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